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죠. 요즘 따라 그 말이 입가에 맴도는 건 남들이 부러워하는 제 인생이 실상은 너무도 비극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때 저희 가족은 아빠의 사업 실패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어요. 친척집과 친구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죠. 무려 3년 동안이나요. 그러다 제가 동창 권유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쇼핑몰의 성공으로 전생의 첫 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도 5층짜리 빌라를요. 그 덕에 우리 가족들은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단칸방 하나 구할 돈도 없던 저희 가족은 제가 쇼핑몰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5층 빌라에서 한 층씩 차지하고 살 정도로 생활이 넉넉해졌어요. 생활이 안정이 되자 남동생과 여동생은 1년 간격으로 결혼을 했고 얼마 뒤 전 조카가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에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제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결혼도 미룬 채 사업에 매진했던 저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미혼인 채 살고 있으니까요. 가족들은 현재의 안락한 삶이 모두 제 덕분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희생한 덕에 오늘날 자신들이 이런 호세를 누리고 산다고 말이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루빨리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라더군요. 근데 이거 다 개소리예요. 지금부터 제가 저희 가족들의 가면 속 진짜 얼굴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 심정이 이해되실 거예요. 어린 시절 저는 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외가가 잘 살았거든요. 외할아버지는 60, 70년대에 지방에 극장을 2개나 가지고 계실 정도로 부자였어요. 당시엔 지금처럼 TV가 흔치 않던 때라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극장 주인의 위세도 엄청 났겠죠. 엄마가 그러는데 당시엔 매일 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그날 벌어들인 극장 수입 중 동전을 세는 게 일이었대요. 돈이 오가는 일이니 남한테 맡길 순 없었죠. 암튼 얼마나 동전이 많았는지 하루치 동전이 사과 갯짝으로 몇 개나 됐대요. 동전을 세고 나면 손에서 냄새는 또 얼마나 나던지. 그래서 저희 엄마는 지금도 동전이라면 질색을 해요. 영원할 것 같던 부는 TV의 보급으로 극장 사업이 하얀 길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벌어들이는 돈은 확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여전했고 돈 쓰는 게 몸에 밴 자식들과 사위들이 앞다퉈 돈 쓰는 일에만 몰두했던 탓에 얼마 안 가 그 많던 전답이며 돈은 씨가 말라버렸어요. 이후 IMF까지 겹치면서 우리 집은 그나마 있던 집까지 아빠가 사업한다고 홀라당 날려버렸고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었고요. 평생 장인돈으로 놀고 먹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아빠는 사업을 한답시고 집까지 날려먹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몸을 움직여 돈을 벌 생각을 않고 요행만 바랬거든요. 그러니 주변엔 사기꾼들만 들끓었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서부터 돈 쓸 줄만 알았지 10원짜리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엄마는 늘 과거 타령만 했어요. 나 어렸을 땐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소시적엔. 이런 단골 멘트를 남발하면서요. 하지만 과거에 억만장자였으면 뭐해요. 당장 먹을 쌀 한 톨도 없는데. 할 수 없이 큰딸인 제가 촉대를 매야 했어요. 새벽엔 우유 배달을 하고 방과 후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가끔 패션 잡지 피팅 모델 일도 했고요. 주말 내내 피팅 모델 일을 하면 벌이가 쏠쏠했죠. 이렇게 번 돈은 동생들 건사하는 데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철없는 부모를 둔 저는 소녀 가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좋았던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저는 졸업 전에 취업을 해서 3학년 2학기 말에는
학교 수업 대신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제 월급은 5 식구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동창은 고등학교 때랑은 많이 달랐죠. 값비싼 옷에 명품 가방까지. 너도 인터넷 쇼핑몰 한번 해봐. 처음엔 장난삼아 액세서리 몇 개 만들어 올렸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얼마 안 돼서 하루 매출이 내 한 달 월급만큼 찍히더라니까. 혹했어요. 늘 돈에 쪼달리던 저로선 당연했죠. 그래서 친구 조언대로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창업 준비를 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전 무작정 동대문 도매시장으로 향했어요. 매일 밤 시장을 돌며 패션 동향을 살피고 사입 삼촌들과 도매가게 언니들과 안면을 터서 시장 용어들도 익히고 사입 방법부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유명 쇼핑몰 홈페이지 체크도 잊지 않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홈피를 보면 그 몰이 장사가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단박에 알 수 있거든요. 잘 되는 곳은 일단 순환이 빨라요. 옷들이 금세 빠지기 때문에 신상이 자주 올라와요. 게시판을 보면 구매자에 대한 응대 역시 달랐고요. 뭐랄까, 되는 곳은 확실히 달랐어요. 대응도 빠르고 일단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반품 환불도 잘해주고요. 브랜드 매장은 아니지만 구매자들이 이곳에서 물건을 사는 게 창피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격은 싸지만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업계 동향을 파악한 뒤 시장을 돌며 눈도장을 찍어 받았던 옷들을 사입회와 제품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곤 보정을 거쳐 홈피에 올렸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죠. 철이 지나면 이게 다 재고로 남는 건데 초기 자본이 빠듯했던 터라 이런 상태론 3개월도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결국 쇼핑몰을 접을 생각으로 사입해둔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근데 홍대 주차장 골목을 막 지나려는데 한 여자가 다가와 그러는 거예요. 저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전 쇼핑몰 명함을 건네며 여기서 샀다고 말했죠. 순간 기분이 짜릿하더라고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그날 홍대 거리를 지나면서 제가 입은 옷을 어디서 살 수 있냐는 소리를 3번이나 들었어요. 전 그 길로 약속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와 사입해둔 옷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직접 피팅을 한 채 거리에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스냅 사진을 찍었죠. 그걸 제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지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주소를 올렸어요. 그날 이후 지인들을 비롯해 블로그를 타고 쇼핑몰로 조금씩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었죠. 덕분에 재고로 남을 뻔한 옷들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3개월이 되었어요. 간신히 저는 적자를 면할 수 있었어요. 잘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생겨 그 무렵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쇼핑몰은 유명 연예인이 저희 샵에서 구매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돌면서 순식간에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사입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만리동 옷공장을 직접 돌며 제품을 주문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자 10명 남짓한 직원의 전용 공장을 가진 어엿한 쇼핑몰 대표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몇 년 뒤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은행 대출을 끼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나이를 생각하면 대단한 성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욜로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라. 별것 아닌 광고 카피에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그리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제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내 다이어리에는 온통 사업 관련 일들과 거래처 전화번호, 그리고 조카들 학원비 내는 날짜와 부모님 용돈, 집안에 들어갈 돈, 이체 날짜들만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 위한 스케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 사고 동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는 조카들 학원비까지 대며 온통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살고 있는 나만 있더군요. 정작 내 곁엔 사랑하는 사람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흰머리와 신경성 위험, 휴일도 없는 바쁜 일상. 저한테 남은 건 그런 껍데기일 뿐이었어요. 10년 넘게 쇼핑몰 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제 삶은 황폐한 사막이 돼버린 거죠.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리곤 그대로 무너져 버렸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그저 여기서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안 좋은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막내 직원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은 좋으시겠어요. 돈도 있겠다. 원하는데 어디든 여행 갈 수도 있고. 여행? 그러고 보니 철철이 부모님과 동생네는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서 정작 제 자신은 일이 아닌 여행으로 해외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 길로 서점에 들러 여행책을 샀어요. 나른한 분위기에 인터넷이 빠른 장소를 찾아봤죠.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은 바로 치앙마이였어요. 그곳은 분명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로 불릴 만한 곳이었죠. 저에겐 더 없이 잘 맞는 곳이었어요. 전 당장 짐을 꾸려 치앙마이로 떠났어요. 그리곤 한 달짜리 콘도를 구해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인처럼 살기로 했죠.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일상을 보내며 예쁜 카페에 들어가 책을 읽고 배고프면 근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가끔은 치앙마이 근교로 1박 여행을 떠나기도 하면서 말이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온전히 나만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려는데 글쎄 지갑이 없지 뭐예요. 밥값이라고 해봐야 한국 돈으로 3,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한국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선 완전 낭패였죠. 식은땀이 절로 나더라고요. 영어가 짧아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쏘리만 연신해대는데 그때였어요.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돈을 내미는 거 있죠? 창피함도 무릅쓰고 저는 넙죽 그 돈을 받아 식당 주인에게 건넸어요. 그 짧은 몇 분 동안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현기증에 핑그르를 하더군요. 남자는 그런 저를 부축해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달콤한 걸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남자는 능숙한 영어 솜씨로 음료를 주문해 주었어요. 발음이 꼭 네이티브 스피커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 직업 때문에 어린 시절을 영국에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현재 프로그램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여름 휴가를 놓쳐서 뒤늦게 휴가를 왔다더라고요. 우린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소 알고 지내왔던 사이처럼 막힘없이 대화를 이어갔어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여긴 혼자 왔어요? 여행? 아니면 비즈니스? 남자가 물었죠. 순간 전 봉인 해제된 사람처럼 이곳에 온 이유와 Free
있는 동안에도 혹시 제가 안 돌아올까봐 여동생이 저 몰래 쇼핑몰 매각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작자까지 나서서 미팅까지 했다나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가족들을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남친을 만나 확인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남친의 회사로 찾아갔죠. 못 본 사이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나만큼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이는 절 보자 일부러 냉랭한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또 뭐야? 뭐 더 할 말 남았니? 전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더군요. 그 사람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그 눈을 보고 알았어요. 이 남잔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나 오늘부터 고아가 될 예정이야. 그래서 말인데 자기만이라도 내 가족이 돼주면 안 돼? 제 말에 남친은 놀라선 절 바라봤어요. 무슨 일 있었니? 직원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 우리 가족이 그동안 자기한테 한 짓이랑 날 자기들 지갑으로만 생각한다는 거. 내 결혼을 막아가면서까지 내 등골을 빼먹고 살려고 혈안이 돼 있더라. 나야 어떻게 되든 자기들만 살겠다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친은 그런 제게 다가와 안아주었죠. 전 이번에도 길바닥에서 아이처럼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울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남친은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죠. 울보 여친 때문에 말이에요. 한참을 울고 난 저는 남친과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결혼 전에 가족들과 일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가족들을 불렀어요. 남동생 네만 빼고 다 왔더군요.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려 공항에 가는 길이라며 자기들은 빼고 얘기하라고 했다나요? 그래서 전 남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그럼 스피커폰 켜놓을 테니 운전하면서 잘 들어. 앞으로 일주일 줄게. 다들 내 집에서 나가줘. 엄마, 아빠, 재훈이네, 은주네 모두 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족들은 난리를 쳤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나가라니. 지금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야? 엄마, 지금 부모라고 그랬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딸 자식 결혼 안 시키겠다고 사위 될 사람 앞에서 염산을 들고 협박을 해. 엄마한테 내가 딸이긴 해? 돈 벌어다 주는 평생 지갑은 아니고? 나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했어. 누구 때문인 줄 알아? 게으르고 무능력한 당신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평생 자식 등골만 빼먹을 줄 아는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뭐?
좋은 남자 만나 나 결혼시키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 그래, 그 마지막 소원 내가 직접 들어줄게.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들러붙어 살 생각하지 말고 직접 벌어먹고 살아. 알았어? 엄마 자신의 행동을 창피해하긴커녕 땀치니 그러더냐고 절 추궁했어요. 엄마, 끝까지 이럴래? 그 사람 지금껏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다 자기 탓이라고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했던 사람이야. 엄마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날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때였죠.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성은아, 아빠 나 아무 짓도 안 했다. 다 네 엄마 혼자 윤서방 찾아가 난리 친 거야. 아빤 우리 착한 딸 결혼 찬성이다. 100번 만번 찬성이야. 딴 건 몰라도 식장에 아빠 손은 잡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니. 그리고 말이야, 난 네가 그러라면 당장이라도 네 엄마 버린다. 그러니까 성은아, 이 아빠는 용서해 줄 거지? 정말 내 아빠지만 세상 누구보다 찌질하더라고요. 혼자 살겠다고 아내까지 버리는 남편이라니. 최악이었죠. 아빠, 그만해. 도대체 왜 이래? 그런다고 나 아빠 안 받아줘. 40년 가까이 살아온 아내도 그렇게 쉽게 버리는 사람이 나라고 안 버릴까? 아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잖아. 안 그래? 아무리 내 아빠라지만 아빤 정말 구제불능이야. 젊어선 외할아버지한테 빌붙어 살고 나이 먹어선 딸내미한테 빌붙어 먹고 언제 아빠 힘으로 벌어먹고 살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다들 나가. 휴대폰 너머에선 처절하게 절 부르는 남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놀고 먹으려다 허걱한 거죠. 전 동생 놈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폰을 꺼버렸죠. 언니, 미친 거 아냐? 한동안 아프더니 머리까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갑자기 나가라면 어떡해?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이건 아니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난 못 나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월세도 못 구한다고. 또 우리 애들은 어쩌고. 어떻게 언니가 우리한테 이래? 나 진짜 언니한테 실망했어. 실망? 실망은 내가 했지, 너한테. 나 치앙마이 가자마자 쇼핑몰 팔아먹으려고 작자까지 알아봤다며. 그래, 얼마 주겠다니?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쇼핑몰을 넘봐? 네가 사입을 한번 했니? 제품 포장을 한번 했니? 하다못해 사무실 청소라도 한번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런 주제에 어디 감히 내 걸 넘봐? 이런 걸 가족이라고 믿은 내가 정말 미친년이지. 꼴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 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내 등골을 빼먹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뒤늦게 공항에서 달려온 남동생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급기야 술까지 먹고 와선 난동까지 부렸죠. 어찌나 동네 창피하던지. 그리고 일주일 뒤 가족들은 아무도 집을 비우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죠. 그래서 전 업체 사람들을 불러서 각층 현관문을 뜯고 가족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곤 제 집 현관까지 달려와 발악을 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껏 10원짜리 한 장 안 내고 살았던 임대료까지 청구할 거라고 엄포를 놨죠. 가족들의 발악은 그 후로도 며칠이나 이어졌지만 결국 어느 시점이 되자 뿔뿔이 흩어지더군요. 얼마 뒤 저는 그 건물을 팔고 이사를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족들과 뒤엉켜 살던 그곳에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던 남친과는 재결합을 했어요. 처음엔 예정대로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마음은 접기로 했어요. 시부모님 보기도 창피하고 무엇보다 그 난리를 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나 혼자 결혼에 잘 살려니 죄책감도 느껴졌거든요. 절 부리고 살아온 가족들도 문제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당하고도 아무 말 않고 살아온 제 탓도 크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앞으론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제 인생이 비극이 되지 않도록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